자, 이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시정연설 또 이 추경 얘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휴면 안진걸입니다. 네. 우리 오마이TV 구독하기 좋아요. 오, 갖고 오셨어요. 야, 이것도 예, 준비하셨네요. 우리 오마이TV는 정말 좋아요. 구독하기.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싫어요. 방금 연설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요. 예. 자, 오마이TV 좋아요. 소품까지. 윤석열은 싫어요. 소품까지 준비하신 예, 불통 민폐 요것도 준비하셨군요. 온갖 불통과 민폐 윤석열을 규탄한다.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네. 피켓, 그동안 들고 다니던 피켓에 비해서 좀 진일 보였죠. 주가조약 김건희 특검. 예. 지난 주말에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유, 준비성이 철저한 안진걸 예. 소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정연설? 예, 일단 첫 시정 연설인데요. 네. 추경 2차 추경에 대한 설명만 하고 간 게 아니고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금 개혁이야 그렇다 치고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식의 노동 개혁, 윤석열 식의 교육 개혁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주 120시간 노동, 52시간을 공격하고 최저임금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노동 존중 또는 생활 속의 경제 민주화라는 기조를 박근혜도 사실은 표방했는데 그것을 폐기하겠다라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존중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일하는 땀을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주임받는 보통 레토릭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국제 경제 재편에 따라서 뭐 또 산업 재편에 따라서 네. 노동계가 이건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쉽게 해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재벌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안 하겠다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이야기하고 네. 그 모든 대통령들이 레토릭으로라도 이야기했던 민생, 서민, 복지, 통합, 청년, 네. 사회경제 약자 이게 이게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방금도 예를 들면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우리 사회 통합이라든지 약자들에 대한 옹호라든지 이런 이야기 설명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없이 저출산 노령화, 네. 양극화, 민생고 문제에 대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었는데 이 교육개혁도 이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교육개혁이 뭐냐면 교육시장도 민영화한다거나 네. 아니면 재벌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 같은 사람을 찍어내겠다는 교육개혁이거든요. 늘 주장해 오던 게 예. 방금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민족민주 인간화 네. 뭐 최근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스승의 날에 대한 언급도 없이 예를 들면 참교육 또는 뭐 전인교육 네. 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교육 이런 이야기 아니라 네. 산업체제 개편에 따라서 양질의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교육. 그것은 결국은 재벌이나 대기업을 위해서 또는 일종의 전인교육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따르는 네. 진화에 따른 부품을 양산했다라는 것으로 들려줍니다. 근데 그런 교육계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육시장을 자꾸 민영화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외국에 자꾸 개방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한동훈 자녀도 1년에 학비만 5천만 원, 뭐 나머지 비용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드는 국제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특수국제학과 기조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 기조를 강화했다는 거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력 민영화, 의료 민영화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네. 방금 교육계획도 그런 공공 서비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주요 공공 분야의 민영화를 또는 교육 시장을 더 신자유주의적으로 시장 만능주의, 네. 재벌 대기업의 맞춤형 인간만 양성하는 그런 교육 개혁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이라도 본인이 검찰 출신으로 정치 검찰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내각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국민의힘당까지 장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국정 개혁 이런 이야기라도 레토릭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 한마디 없이 바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상치 않다. 주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래요. 음모와
맞닿아 있다. 앞부분은 그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의회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막 반말까지 일삼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자기 따라다니는 국회의원들한테 반말하고 삿대질하는 것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을까 비슷하게. 근데 의회 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의회 주자란 자가 여야가 합의된 검찰개혁 법안을 한동훈이나 김건희 때문에 바로 뒤엎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민망한 거죠. 국회 와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레토릭으로 그냥 항상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친데 본인이 의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영국의 예까지 드는데 영국의 예를 아나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칠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민들에서 엄청나게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게 한 게 처칠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뭐 영국이 여야가 협조가 잘 됐다 그런 이야기만 하던데 네. 본인이 의회주의자라 그러면서 첫 번째 당선인 시절부터 여야가 합의된 내용을 뒤엎는 그런 망동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의회주의자라는 게 굉장히 낯뜨거웠다.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유도 좋고 민주도 좋은 말인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흐름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주의성을 강조한 사회민주주의 또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한 21세기는 NGO 시대로 말했던 유엔 전 사무처장 코피 아난이 말했던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다음에 모든 현안을 시민들과 토의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사회 현안은 수기민주주의, 토론민주주의, 공론장 민주주의 하버마스가 말한 독일의 네. 요즘 세계적인 민주주의 추세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또는 생태 환경에 예민한 생태민주주의 네. 또는 평화와 함께하는 평화민주주의 이게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트렌드예요. 공론장 민주주의, 토론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아마 박정희 전 많이 들어보실. 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언제적 이야기냐면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하고 대결하던 개념이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에게 재벌 네. 대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주요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해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민영화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바로 그런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굉장히 좁은 의미. 네. 체제 대결적, 냉전적,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적, 그다음에 시장과 사회적 사회경제 강자들 재벌 대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와 특혜를 주겠다는 또 오늘 자유민주주의 이야기예요. 네. 굉장히 지금 편협한 아주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고를 드러냈다. 네. 그나마 뭐 들어볼 만한 이야기는 추경 2차 추경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보다는 일단 액수도 많죠. 네. 전체 추경이 59조에 그렇죠. 그중에 중앙정부 추경이 36조, 그중에서 소상공인에게 24조, 방역 지원에 3조, 뭐 병상 등 확보에 2조, 네. 국가연장에 3.1조, 그다음에 270만 명 취약계층에게 총 100만 원, 89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라든지 버스 택시 기사님들한테 소득 안정자금 이것 같은 경우는 들어볼 만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주장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쌈짓한 게 일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대선 전에 작년 10월달 예산 정국에서부터 뭐 당시 민주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추경 예를 들면 작년에 이미 국회 예산 짤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들어가야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아주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돼야 된다. 방역 지원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근데 그게 네. 전국민 재난 지원이 안 되고 뭐 88%만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통과 결국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올해 들어와서 역시 또 민주당 지도부와 민생 시민단체와 이재명 후보 등이 최소 3, 40조는 돼야 된다. 윤석열이 말하는 50조도 좋다. 공을 심지어 윤석열과 김종인, 백조를 말하는 김종인에게 드릴 테니 당장 하자. 그랬죠. 윤석열, 김종인 네. 무슨 소리냐? 우린 집권하면 하겠다. 이렇게 한 발 빼고 떨어지면 안 하겠단 말이잖아요. 굉장히 비겁하다는 비판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홍남기를 중심으로 14조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야가 합의해도 안 된다. 14조에는 그렇죠. 죽어도 안 네, 된다. 돈이 없어서. 그런 홍남기를 뭐 아무리 탈탈 들어 14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표된 게 정권 바뀌자마자 하루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일주일 만에
취임하자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요. 아니 5월 10일 거의 뭐 취임했으니까 일주일 됐죠? 일주일 만에 네. 국회 연설하면서 지금 중앙정부 추경만 59조, 중앙정부 쓰면 36조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기재부는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14조에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30조, 40조는 써야 된다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니까 그때 겨우 3조 가까이 늘려서 네. 17조 가까이 통과돼 16.9조로 통과됐습니다. 2.9조밖에 안 예. 늘어났습니다. 참. 그나마 2.9조 늘어나 가지고 원래 작년에 방역준금 320만 명 받았던 거 네. 332만 명으로 늘어나고, 아예 한 푼도 못 받았던 회사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한 16만 명 정도 150만 원 받게 됐습니다. 네. 특고 노동자들도 좀 또 포함됐고요. 받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님들 또 한 30만 명, 20만 원 추가로 받았고요. 네. 근데 겨우 그것도 이재명 후보나 당시 송영길 대표님 주도해서 2.9조만 늘어난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랬죠. 안 근데 된다고 어떻게 그때가 지금 1, 2월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3, 4, 5 3달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추가 세수가 무슨 60조 가까이 다시 53조가 다시 생겨났고요. 네. 아니 세금이 53조가 더 거친다는 거 올해? 추가 세수. 예, 그건 왜 당시에는 이야기 안 나고 갑자기 지금 나오느며? 그다음에 추가 세수를 떠나서 14조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기재부가 당시 그때 예산실장이 지금 윤석열 기재부 2차관이 됐거든요. 최상대. 예. 이 사람이 발표했어요. 14조에는 죽어도 안 된다. 홍남기랑. 아, 그 뭐. 근데 그런 지가 건가요? 기재부 2차관, 기재부 네. 2차관 예산 담당이거든요. 추경호랑 같이 59조가 가능합니다. 추경이. 네. 이미 14조 썼는데 16.9조 썼는데 민주당이 늘려서 이제 실제로 썼는데도. 16.9조가 통과됐으니까. 네. 아니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이게 박 기자님도 기자 오래 해보시 네. 이런 경우를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고. 몇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갑자기 59조가 늘어난 거예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예측을 못할 수가 있는 생각도. 물론 이 기재부의 설명은 뭐냐면 지난해 7월에 이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해 작년에도 60조의 추가 네. 세수가 있었는데도 61조 불구하고 4천억이나 우리 국민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호소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정이 촉구했는데 재정건전서 얘기하면서 안 재정건전이 됐죠. 없다, 돈이 모자라다, 앞으로도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홍남기와 기재부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안 됐고 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이 정말 열심히 이야기한 30조, 40조의 추경, 1차 추경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선거가 갈렸다고 봅니다. 결과가. 중소상공인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그런 정부 여당의 태도에 네. 실망해서 진짜 우리는 피해가 1인당 수천만 원인데 방역준금 총 400만 원 줬거든요. 네. 400만 원 주고 먹고 떨어져라고 하네. 그다음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국 소상공인 550만 명이잖아요. 네. 그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약간 고액 연봉 자영업자를 빼놓고 이제 고액 소득의 전문직 자영업자를 빼놓고 최소 4,500만 가까이 낼 텐데 네. 전부 다 해서 1차 방역준금 320만 명, 작년 12월에 100만 원, 2차 방역준금 올해 2, 3월에 332만 명, 300만 원 주고 끝난 거거든요. 근데 332만 명하고 550만 하면 220만 명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220만 원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을 벗어나서 소기업들 중에도 매출이 급감해 못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 전시, 네. 공연, 뭐 숙박 그런 데 있잖아요. 국내외 그 뭐 여행 업체들, 기획사들까지 포함해서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고군분투하긴 한데 관철 안 됐어요. 결국 14조 1차 추경 14조에서 2.9조 늘리는데 그쳤어요. 네. 그러던 차에 윤석열과 김종인이 50조 100조 이야기했어요. 네. 550만 명한테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50조면 500만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이거든요.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영업시간 제한도 9시에서 12시에 풀어달라니까 10시 11시 찔끔찔끔 풀어주고 결국은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열받게 만들고 지원금도 조금밖에 안 주고 액수도 작고 사람도 작아요. 네. 근데 윤석열은 50조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김종인은 무슨 소리냐? 이 100조도 써야 된다. 다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서 만약에 10에서 15만 명만 그래 문재인 네, 정부 네. 민주당 너무 실망해서 나는 이번에는 나쁜 놈인지 알겠지만 주가 조작 김건희 본부장 비리 윤석열 무속 비선 세력인 건 알겠지만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550만 명에서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이동했다 쳐봐요. 선거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20만 표 이번에 24만 표니까. 네. 아, 근데 결국에는 기재부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만약에 그때 지금과 같은 기재부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경제부총회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와, 기재부 어떻게 그 계산자는 사람이 타고 들어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이런 최고 생각을 하고 엘리트들을 계세요. 모였다는 수십 년 노하우가 쌓였다는 기재부에서 그래서 네. 지금 기재부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믿지는 않지만 아예 정권을 바꾸려고 문재인 정부 내내 기재부랑 갈등이 있었잖아요. 또 네. 민주당이라든지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재부 해체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랬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예 이렇게 사기를 쳤다. 네. 국회와 민주당과 민생시민단체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모두를 기만하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라는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죄죠. 저는 기재부 음모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발이.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네. 선거 결과를 정권이 연장될 수도 있었는데 정권 교체하는 1등 공신이 기재부가 된 것이고 그런 기재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도 불똥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제 SNS에 얼마나 많은 글이 올라오냐면요. 네. 댓글에 아니 1, 2월에 이재명 후보랑 송일 대표가 피눈물 나게 30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아무 네. 말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재부가 장난을 친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어를 못했느냐라는 맹비난이 지금 같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됐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이게. 그렇죠. 그러면 혹시 두 번째 설이 하나 있습니다. 초과세수 53조가 너무 과하잖아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추경호가 이제 기재부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 네네네.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이고 추경호가 장난을 했다는 설도 하나 나와요. 오. 왜냐하면 추가세수가 53조라는 것은 네. 굉장히 과장을 해서 그동안 그동안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재명 후보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네네 하자고 했죠. GDP 대비 국가 채무 규모가 건전한 OECD 가장 건전한 정도니까 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국민의힘당이나 윤석열이나 추경호나 특히 추경호가 나서서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본인들 말을 바꾸게 되었고 맹비난을 받게 되니까 국채 발행이 없이 가능하다라고 추가 세수를 뻥튀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지금 53조나 추가 세수가 있으니까 추경 59조. 네.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자기 공약을 위해서 국내에서 36조 추경. 이제 중앙정부만. 중앙정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아. 추경호도 범죄고 윤석열도 범죄고 기재부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왜냐? 추가 세수가 53조가 안 되는데 국민들을 속여서 국회를 속여서 네. 59조나 되는 추경을 만들었으니까.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부채 발행 없이 자기들이 원래 수백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부채 그러니까 채권 네. 국채 발행 없이 또는 국가부채 증가 없이 본인들이 해냈다라는 과실하기 위해서 사기를 네. 친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아. 동시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네. 기재부가 범죄의 핵심에 있는 거죠. 아. 국민 사기극의 핵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59조 이번 추경 그 금액 그러니까 53조를 이번 한 해 동안 초과세수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될 때는 정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이 53조는 이제 뭐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금, 근로소득세 뭐 이런 게 많이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추산했던 것보다
53조가 세금 더 갖춰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추가세수니까. 경제 성장률이 뭐 2, 3%대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겹칠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장한 것 같다. 네. 채권 발행을 안 한다는 미명하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더 제일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59제 추경이 편성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세금은 나중에 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하겠죠. 네.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었어요. 일단 추경을 하고 국채 발행을 하고 또는 초과세수가 충분하니까 초과세수를 다 활용하고 네. 그래도 모자라면 또 나중에 국채 발행을 하면 된다. 매우 대한민국 지금 재정은 건전하다. 네. 그때 추가세수를 확인도 안 됐는데 확정도 안 됐는데 바로 쓰면 안 된다. 추가세수라는 건 더 거친 거잖아요. 그럼 그건 내년도에 넘겨줘서 내년도 예산안에 쓰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땡겨서 쓴다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또 추경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은 지금 되자마자 네. 윤석열이 시켰겠죠. 왜냐하면 끝내면 안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500만 명에 1,000만 원 지원한다는 공약 파기 논란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500만 차등 명에서 지급. 37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1,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그것도 안철수가 소고기 사 먹는 사람들은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 이하 차등 지급으로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네. 저도 정말 맹비난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굉장히 저기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멋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왜 그런 비난을 받아야 돼? 추경호 너 무조건 만들어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이 갑자기 59조나 잡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혼 없는 기재부를 넘어서서 대국민을 사기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린 기재부라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그럼 오늘 발표한 건 공약의 이행이냐 이걸 분석해봐야 됩니다. 네. 자, 윤석열 공약은 500만 명 또는 550만 명의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애초 공약이. 나중 그 설명도 합니다. 자기들이 김종인 100조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전체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씩 주는 50조 공약이 우리 공약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400만 원 나가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600만 원만 주겠다고 공약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네. 근데 집권해서 그다음에 그 600만 원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별 없이 차등 없이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600만 원 주는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 번도 선별이나 차등이 없었고 네. 오히려 500만 명 또는 550만 명에 모두에게 주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발표된 거 다시 보면 37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줄어든 거죠. 줄었다. 180만 정도 전체 130만. 자영업자에서 180만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예. 이것도 공약 후퇴는 맞고요. 두 번째 1,000만 원으로 처음에는 이야기했는데 600만 원 후퇴했습니다. 근데 600만 원보다 더 적게 주겠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600만 원보다 더 많이 주겠다니까 네. 어쨌든 차등 지원이긴 하지만 600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니까 이 부분은 진일보한 형태입니다.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400만 원보다는 60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깔끔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근데 370만 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박정호 자영업자가 네.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너무 줄어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지출은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다 내야 되는데 네. 노동 시간을 늘렸겠죠. 그렇죠. 어떤 자영업자가 배달앱에 특화돼서 배달 열심히 하고 노동 시간도 평소 한 10시간 영업하던 걸 한 14시간 영업해 가지고 매출이 10,000원만 늘어나도 네. 매출이 10,000원만 늘어났다는 이유로 노동 시간 대비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런 이유로 예. 매출이 그런 늘어났다는 이유로 이유로 배제가 되는 배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뭐 정말 한 푼이라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뭐 광고비도 좀 쓰고 뭐 여러 가지 네네. 아까 방금 말한 노동 시간도 늘리고 배달앱 노력을 뭐 더 하고 고생한. 배달앱의 수수료도 막 내고 네. 그렇게 해서 매출이 5,000원만 늘어났어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억울할 공약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몇십만 명이 이재명을 찍으려다가 윤석열로 이동했다면 또는 심상정을 찍으려다가 윤석열 이동했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는데 그 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요. 네.
나는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매출이 조금은 네.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매출 감소가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하. 까다롭거든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게. 그렇겠죠.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네. 만약에 뭐 현금 장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매출 감소가 입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카드로는 매출 감소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그러니까 또 차이가 있군요. 예, 업종별로. 예전에는 카드를 조금 쓰고 현금을 많이 받았어요. 네. 코로나 전에. 네, 근데 네, 네. 본인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카드를 써요. 아. 현금 덜 쓰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늘어나네요. 실제로 매출이. 매출은 감소했으나 잡히는 게 잡히는 것은 매출이 아이고. 증강으로 잡힐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코로나 와중에 창업한 사람도 2019년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죽을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지역의 업종별 평균을 내요.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그랑 비교해서 안진걸은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 지금 창업하긴 했지만 네. 안진걸 업종은 약간 매출이 평균보다 10,000원이라도 줄어들네. 그러면 아하. 6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와. 박정호 자영업자가 2020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네. 보니까 2019년 그 업종 평균보다 5,000원이 더 벌었네, 벌었네. 매출이. 분명히 분명히 그 5,000원 더 벌기 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도 더 일하고 잠도 안 자고 뭐 그렇겠죠. 인테리어에도 엄청난 비용을 들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홍보비도 더 쓰고 전단도 더 그럼요. 뿌리고 예를 들면 그럼요. 예. 그게 매출이 안 잡히잖아요. 인테리어 네. 쓴 게 어떻게 잡혀요? 2019년도 인테리어하고 2020년도 개방했는데 개장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윤석열이 말한 60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공약 후퇴입니다. 받게 되는 370만 명은 네. 400만 원마다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들이 이거 하나도 지적 안 합니다. 안철수 소고기 발언을 지적하다가 공약 이행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애초 공약에서도 후퇴가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어떻게 이런 사기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지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져보고 지적을 해야 우리가 복귀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 또 억울한 자영업자들, 예. 억울한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자, 추경 시정연수 있었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심사할 거예요. 심사할 때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36조를 중앙정부 쓰는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45조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조 정도 더 예, 많이. 그 이유는 탈락자를 최소화해야 된다 일.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윤석열 공약 가장 심각한 공약 파악이 뭐냐면 소급 적용을 슬쩍 없앴습니다. 원래 소급 적용한다고 소급 했었잖아요.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영업자 손실분에 대해서 뭐 법을 바꾸든가 해야 그 되는데. 부분을 싹 뺐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빠졌고 지난주에 발표에서 빠졌어요. 안철수 발표에서 빠졌고요. 세 번의 발표에서 빠졌다는 건 소급 적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소급 적용 하겠다 해놓고 그렇네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저희들의 보내준 걸 보면 가장 핵심이 소급 적용이다. 소급 적용하면 몇 천만 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심했던 실내 스포츠 업종이라든지 대형 그렇죠. 아예 뭐 장사가 안 됐으니까요.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네. 매출 감소가 몇 억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몇 천만에서 몇 억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면 최소 소급 적용하면 몇 천만 원을 최소 몇 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 그 부분 쏙 빠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윤석열 공약 사기 사건인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오늘 또 그냥 스르스쩍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민주당이 추경안에 소급 적용을 넣어놨습니다. 8조 소급 적용하는데 8조가 더 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소급 적용.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네. 진짜 민생 분야에서는 전투력을 발휘해줘야 됩니다.